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구윤리 가이드 및 카피킬러 활용법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윤리 개념입니다. 연구윤리와 관련돼서 위반 행위의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는 크게 보면 저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 그리고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연구 부정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는 중복게재, 자기표절, 이중게재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는 앞서 말씀드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가 있는데요. 연구 부정행위라고 하면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발표, 전반적인 부분에서 요 네 가지 사항을 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조입니다. 위조는 연구를 하실 때 처음에 연구 계획을 설정하시고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게 되시죠. 그리고 그 연구 방법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쓰십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실험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그 연구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부정 행위에 포함되고요.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그 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이제 양적 연구 방법, 설문조사가 있죠. 설문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위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로 그런 자료의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또한 뭐 실험이나 관찰 자료 등을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나 실험, 조사 결과에 그 조사의 결과 등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도 위조가 되고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도 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조다. 그래서 연구 부정행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변조입니다.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의 원자료나 연구 자료의 의미를 변형을 통해 혹은 삭제를 통해서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나 통계 결과에 분명하지 않은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그리고 근거 없는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없이 연구의 자료를 선택적으로 내 연구 결과에 맞게끔 삭제하거나 생략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변조라고 하죠. 또한 연구 자료의 과장이나 축소, 변형,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 그러니까 내 연구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의 과정이나 연구의 결과를 삭제, 은폐 혹은 다르게 설명, 실제와는 다르게 변경, 왜곡하는 행위 모두 다 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절입니다. 사실 표절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선생님들께서도 논문을 쓰시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표절의 정의는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 출처 표시가 없는 거죠. 사실 논문의 경우 다양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인의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꼬집어서 난 이런 연구 기존에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할 것이고 연구 플로우도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혹은 유사하게 그 연구 흐름을 가져가되 내 연구가 다른 연구, 기반이 되는 연구들이 선행 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아이디어랑 저작물이죠. 기존에 나왔던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나 연구 결과물들에서 출처 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처 표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표절에 대한 그 사례들 세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적절한 출처 표시, 두 번째 출처 표시 부재, 세 번째 2차 문헌 표절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절의 유형 첫 번째입니다. 부적절한 출처 표시인데요. 인용을 하면서 직접 인용을 하면서 인용 부호, 큰 따옴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가 될 수 있고, 인용한 것에 대해서 부적합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의 것과 주가 되고, 타인의 것이 주가 되고 자신의 것이 종이 되는 경우, 이거인데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선행 연구를 들고 올 때 선행 연구에서 선생님들께서 그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논문을 작성하실 때 그대로 만약에 들고 오신다 하면, A라는 저자가 그 논문에 실었던 말 그대로 들고 온다고 하면 큰 따옴표로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저자가 했던 말 중에서 한 문장이라든지 몇 개의 문장이 굉장히 명확하게 동일하다면 사실 그 문장 자체를 들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좀 패러프라이징해서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몇 문장을 들고 오는 경우라면 꼭 큰 따옴표로 인용부를 꼭 해주시고 출처 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정확한 참고 문헌과 정확한 인용 정보를 써야 됩니다. A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그 인용을 하고, 그 A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셨을 때 그 A라는 논문의 정확한 정보를, 인용 정보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저자와 서명, 그다음에 출판 연도, 출판사항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나중에 선생님께서 논문을 토고하시거나 학술지 논문을 토고해 보시면 이 참고 문헌, 그래서 참고 문헌이 중요하다는 건데, 참고 문헌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 문헌을 명확하게 써야 된다. 인용한 것에 대한 인용 정보를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것이 주가 되고 자신의 것이 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요즘 그 문제가 되었던 여러 셀럽들의 논문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문을 이제 참고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 기존에 있던 연구들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연구는 자신의 연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존에 있던 연구들, 타인의 연구들은 그냥 참고 사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연구 플로우를 가져와서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물, 이 전체의 결과물에서 모두 다 뭐 인용만 다 했다, 나는 표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연구가 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표절 유형 두 번째는 출처 표시의 부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출처를 꼭 표시해야 됩니다. 출처를 꼭 표시해야 되고, 출처 표시의 부재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뭐 논문이라든지 혹은 연구 결과, 실험 결과, 설문 결과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다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출처 표기, 인용 표기, 인용 참고 문헌 표기하시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A라는 논문을 참고를 했어요. 그럴 때 그대로 들고 오지 않고 내가 조금 말을 변형해서 들고 왔다 하더라도 출처를 꼭 밝히셔야 됩니다. 몇 문장, 문장을 좀 앞뒤 문장을 바꾸고 조사나 다른 문장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좀 바꿔서 내가 쓴 문제가 마치 창조한 문장처럼 썼더라도 그거를 그 원 논문은 꼭 출처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논문에서 혹은 저작물에서 독창적인 개념, 어떤 연구에 있어서의 단어들 혹은 어휘, 문장, 표나 그래프, 사진 등은 꼭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만약 이 부분도 밝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뭐 다양한 그 어휘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그 어휘를 먼저 말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들고 와야 되고, 외국인이 먼저 말했다면 그거를 이제 원저자와 그다음 출처를 알 수 있다면 무조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외국에 있는 누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다.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처 표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니스는 외국 논문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외국 논문이나 외국 저서라 할더라도 꼭 출처를 밝히셔야 되죠. 네, 마지막으로 모자이크 표지를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논문을 쓰시면서 이 한 문단을 쓰는데 정말 A, B, C 논문들에서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A에서 조금, B에서 조금, C에서 조금 들고 와서 내가 한 문단 혹은 한 문장을 만들었다면,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을 만들었다면 그 세 개의 논문을 모두 다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치 A에서는 B, C 논문이 없고 C에서는 뭐 A, B 논문이 없으니까 나는 이걸 다 섞어서 썼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2차 문헌 표절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저자가 외국인이에요. 그걸 외국인이 처음으로 논문을 썼죠. 1차 문헌을 썼는데 그걸 직접 보고 번역하거나 말 바꿔쓰기나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재인용 표시를 꼭 하셔야 되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표시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쉽고 제일 문제 소지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1차, 2차 문헌 모두 다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차 문헌을 봤어요. 외국인이 외국어로 쓴 논문이나 연구 결과물을 받고 그거를 2차 저자가 뭐 한국어로 풀어서 이런 식으로 썼다면 그분도 물론 1차 문헌에 대한 참고 문헌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다 보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는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저자와 2차 출처를 모두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 출처 표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문헌을 참고했을 때도 출처 표기를 해야 된다. 근데 2차 문헌만 참고했을지에 좀 예외가 되는 사항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원문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나 연구자가 원문에 사용하는 언어를 연구자가 원문에서 사용된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2차 문헌만 표시하면 되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연구자가 1차 저작물의 내용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문헌이 있는데 2차 문헌 내용을 그대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1차 문헌 내용을 표기해야 돼요. 하지만 1차 문헌에서 그 내용이 너무 왜곡이고 난 모른다 했을 때는 2차 문헌만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대한 출처 표기가 되고 2차 문헌에 대한 표기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2차 문헌 꼭 2차 문헌을 그대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출처 표기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 보시면 그런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문장이 있는데 해당 앞서 말씀드린 좀 약간 독창적인 언어 그런 거 있죠. 효용성 뭐 그런 건 어떠한 효용성과 관련된 정의다 했으면 그거를 먼저 말한 외국인 저자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풀어 써서 쓴 저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출처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처 표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논문에서는 1, 2차 문헌을 모두 다 재인용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표절에 대해서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당한 저자 표기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이제 공동 저자가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겠죠. 그래서 1저자와 공동 저자 혹은 교신 저자를 가릴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혹은 이 교수님이
덕분에 뭐 혹은 이 연구자 덕분에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 올려주는 감사의 표시로, 예우의 표시로 이런 이유로 저자의 자격을 뭐 공동 저자나 아니면 혹은 뭐 교신 저자나 이런 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연구 부정 행위에 속하겠죠. 그래서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반대로 있음에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다수의 이런 부당한 저자 표시가 나타나는 부분이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지도 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보면 재학원생들께서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학위 논문을 내시는데 투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학술지로 또 먼저 투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는 교수님과 함께 당연히 지도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함께 교신 저자나 아니면 공동 저자의 명의로 내는 것이 타당하고요. 교수님이 그냥 그걸 쏙 빼서 투고를 하신다.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부적절 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물을 계속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표로 이해가 바로 되시죠? 자기 표절, 중복 게재, 이중 게재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출판했던 내용의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 출처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거. 자기 표절이 되겠죠. 크게 보면 자기 표절 안에서도 중복 게재는 중요 요소만 동일한 것에 게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면은 좀 그런 연구자분들이 보이시기도 하더라고요. 특정 이제 학술지들이 특정 주제 분야 학술지들이 많으니까 혹은 좀 여기저기에 투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 중복 게재, 이중 게재 마찬가지로 이미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것을 두 번째로 게재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연구 부적절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중복 게재 예외 사항인데요. 이런 예외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위 논문 아직 출판되지 않고 혹은 1년간 유예하시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학술지에 먼저 투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용역 보고서 요약 같은 경우도 출처 표기를 한다면은 중복 게재 이전 용역 보고서 같은 것들 그죠. 기관 요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왜냐하면 용역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매년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특정한 부분 이전 보고서에 있었던 건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연구자가 작성한 초고, 이슈 페이퍼, 브리프 같은 기타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사항이 없을 거고요. 이런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마지막과 같이 뭐 선행 연구의 소개라든지 외국 사례 등에 대한 부분에서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출처를 표시하는 거고요. 중복 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구윤리에 대한 최신 이슈입니다. 2018년도부터였죠. 계속해서 가짜 학회 혹은 의심 학술지라 해서 사실 지금 있는 많은 연구자분들도 이런 데 좀 관여된 것들이 있어요.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은 약탈적 학술지라든지 위조 학술지 등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 연구의 양적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시되었죠. 얼마나 논문을 많이 투과하면 되는가, 그죠? 그랬을 때에 대한 뭐 이슈들도 있는데 올바른 연구 혹은 연구 윤리에서 이 부분도 연구 윤리에 굉장히 위반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위조 학술지, 의심 학술지나 부실 학회에 참여하거나 논문을 투고한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실 학회입니다. 부실 학회는 관련 학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해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학회나 학술 단체인데요. 나중에 오밋이나 왓셀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있는 리스트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구에 대한 양적 지표를 악용해서 쉽게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실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학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훼손이나 명예들을 훼손할 수 있고 그 연구 실적을 평가에 대해서 불공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실학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면 우리 일반 학회, 그 기본적인 학회와 비교했을 때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제일 큰 특징은 동료 심사가 없다는 거죠. 피어 리뷰가 없다라는 건데 일반 학회는 무조건 심사를 거칩니다. 3명 이상의 심사위원분들이 계시고요. 그 세 분의 심사위원이 이 논문이 게재가 될 수 있다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심사를 통해서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주제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 동료 연구자들과 교수님들께서 심사를 거칩니다. 일반 학회는. 하지만 부실학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탑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동료 심사가 중요한데 이런 걸 안 한다. 부실학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좋은 학회이다라는 식으로 학회에서 유명 관광지에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죠. 일반 학회의 경우에는 특정 학문 분야를 취급하고 있어요. 물론 다양한 학문도 있겠지만 특정 학문 분야, 공학 중에서도 전기공학 혹은 기계공학 이렇게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전반적인 부분도 있겠고 국어교육, 사교육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특정 학문 분야를 취급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고할 때도 그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서 말씀드린 동료 심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컨퍼런스 프로시딩처럼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면은 개최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개최한 그 컨퍼런스 프로시딩 학술 대회 발표 자료를 논문으로 실을 때에는 또 한 번의 심사를 거쳐요.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성 부분에서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부실학회의 특징이고요. 운영진 정보가 굉장히 불명확하죠. 우리 일반 학회의 경우에는 특정 소속 때는 학회 소속이라든지 그 학회 소속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명확한 이메일이 있는데 이메일과 그런 운영진 정보가 있는데 부실학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게 불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실학회의 특징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서 연구자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서 톡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 학회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료 심사 여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부실학회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시기 바라고요. 어디서 검색할 수 있냐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S2 저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탈자 학술지, 가짜 학회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죠. 약탈자 학술지는 의심 학술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가 여기 세 가지를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 학술지, 약탈자 학술지, 대량 발행 학술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부실학회와 연관성입니다. 거기에 나온 학회들은 대부분 학술지들도 문제가 있겠죠. 위조 학술지는 유명 학술지와 이름을 굉장히 유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혼동을 주는 학술지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펴놨어요. 이 Disease Makers, 그 다음에 Journal of Disease Makers가 있죠. 지금 일반 학술지와 위조 학술지인데 둘 다 보면은 학술지 같아 보이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이 위조 학술지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왼쪽에 보면 일반 학술지는 SCI급 논문, SCI급 학술지라면 여기 Journal of Disease Makers는 위조 학술지. 굉장히 이름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혼동을 주게 하는 거죠. 요 것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고 약탈자 학술지는 돈만 내면 무조건 다 출판해 줍니다.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물만 뽑아가는 문제가 되겠죠.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도 나오는데 몇몇 분들이 KCI에 등재되는 논문을 쓰셨다면 이런 식으로 아메리칸 저널 오브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자기들의 저널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우리 이런 저널인데 이런 학술지에 있는 이런 학회에 있는 학술지인데 투고해라고 메일이 옵니다. 굉장히 스팸 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량 발행 학술지는 등재가 되어 있어요. SCI급 SCI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술지에서 한 호를 발행할 때마다 대량으로 발행해서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받는 거죠. 이 등재된 학술지는 맞는데 굉장히 많이 논문을 받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스코프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에 가보니 500개 1년에 500개의 논문이 발행됐다라고 하면 가보니까 실제로는 400개 혹은 300개밖에 없네. 그럼 나머지는 등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발행할 때 대량으로 발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게 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등재가 되어 있다 이 저널은 하지만 본인 논문은 등재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은 대량 발행 학술지의 특징이고 이런 부분은 다 주의해야 될 학회나 학술지 정보가 다 나와 있죠. S2 저널 제가 직접 가볼 건데 여기에 가보시면은 세이프 리스트나 베이스 리스트, 와셀은 오밀 리스트에 가시면은 해당 학회나 의심 학술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최신 이슈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탭에 가시면 카피킬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카피킬러는 논문 유사도 검사예요. 선생님들께서 쓰셨던 논문이 어디와 기존에 있던 문헌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좀 인용했을 때 인용이 아니라 이제 표절률을 살펴주는 논문 유사도 검사와 표절률을 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카피클레 가시면은 대학원생 이상 분들께서는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을 여기 올리셔도 되고 올리셔가지고 표절률을 검사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뭐 보고서라든지 소논문, 페이퍼라든지 과제물 이런 것들 다 문서를 업로드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좋은 점은 연구지원단은 연구지원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들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문서를 업로드하시고 검사 결과를 보시면 검사 결과 자세히 보시면은 해당 문헌들을 어디서 들고 왔는지에 대해서 다 보입니다. 지금 총 몇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일 문장이 몇 문장이고 의심 문장이 몇 문장이고 이런 것들 다 보여요. 그래서 나의 표절률은 얼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제나 혹은 선생님들께서 뭐 논문을 제출하실 때 표절률에 대해서 확인해 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 결과를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서 다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비교 문장이랑 비교 문서 다 확인할 수 있고 표절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 제가 마쳤고요. 도서 홈페이지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카피킬러 활용하는 법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교외에서도 어떠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구학습 지원에서 논문 작성 가이드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 흐름대로 가고 있죠. 논문 작성과 관련된 참고 자료, 어떻게 논문을 검색해야 되는가, 그리고 참고 문헌, 굉장히 연구 윤리와도 관련되는 거죠. 인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올바른 참고 문헌을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참고를 관리하는 방법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오늘 했던 표절 예방과 연구 윤리와 관련되는 교육은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제가 했던 교육 자료와 유사하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피킬러 활용하는 방법 바로 가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의해야 될 학술지와 학회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주의해야 될 학회 정보, 부실 학회에 대한 내용 있었고요. 의심 학술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사례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다 나오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카피킬러, 표절 예방과 논문 유사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를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학습 지원에 논문 작성 가이드 아래에 있는 표절 예방과 연구윤리라는 탭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킬러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화면이 뜰 거고, 사실 카피킬러는 대학원에서 구독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연락하셔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로그인 클릭을 하시면 만약에 도서 홈페이지나 클래스넷, 그룹웨어 같은 홍익대학교에 로그인 하셨다면 바로 연동이 될 거고요. 로그인을 연동을 안 된다면 선생님들의 그 클래스넷이나 그룹웨어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카피킬러의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이 화면이 뜨면 사용 매뉴얼 보시면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떤 서비스인가도 보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인용 이런 부분, 출처 표기 스타일 많았죠.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교육 자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출처 표기 이런 것들 좀 좋고, 제가 항상 설명드린 것 좀 아래에 보시면은 카피킬러 에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동영상 강좌가 있는데 학습 윤리나 연구 윤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서 업로드로 가보겠습니다. 문서 업로드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도 만약에 논문을 쓰고 계신 게 있다 혹은 과제를 하고 있는 게 있다 하시면 여기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테스트 논문이라고 그냥 쳐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검사명은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피킬러에서 검사명은 아무거나 쓰시고 문서 유형은 사실 크게 안 중요한데 저는 과제물로 해보겠습니다. 별도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선생님들, 그 연구자분들께서 혹은 특정 학교에서 문제가 없다면 여기는 비교 범위나 검사 설정, 표절 기준에 대해서는 딱히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작성하고 계시는 파일이나 작성하고 계시는 보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에 넣으시고요. 제가 임시로 테스트 파일이 있어서 테스트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시 논문으로 있는데 제가 예시 논문을 여기서 긁어 볼게요. 예시 논문이 있고요. 확인해가지고 확인 중인데 지금 가능이라 뜨죠. 그럼 검사 상태가 가능했을 때 예시 논문 제가 그냥 워드에 그냥 한글 파일에 그냥 작성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표절 검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제물이 될 수 있고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장마다 다 끊어서 어디서 표절이 됐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툴이거든요. 논문의 유사도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길어야 한 5분 안에는 끝납니다. 5분도 안 걸리죠. 3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오늘 교육에 있어서 검사 중일 경우 한번 제가 오늘 교육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연구 윤리와 표절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었고요. 오늘 교육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 연구학습 지원에 가시면은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메뉴에 표절 예방 및 연구 윤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카피킬러 활용하는 방법 여기 다 나와 있고 카피킬러에 가는 방법도 바로 카피킬러 바로 가기 누르시면 되죠. 이런 자료들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푸시라케나 의심 학술지와 관련된 내용 제가 오늘 많이 설명드렸죠. 관련된 내용들 여기서 아이북 형태로 어떤 것들이 푸시라켓인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S2 저널 홈에 가시면은 메인 홈에 가시면 S2 저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지에 대한 종합 정보입니다. 학술지에 대한 종합 정보. 그래서 여기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셨다면 어떤 학술지가 SCI급 논문인가 이런 거, SCI급 저널인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학술지를 검색할 수 있고 앞서 제가 교육에서 설명드린 약탈적 학술지나 위조 학술지, 마스터 저널리스트에서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피킬러로 제가 가보니까 결과 보기가 나오죠. 벌써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 논문은
65%의 높은 표절률을 가지고 있죠. 자, 결과 보기를 한번 상세히 보고 쌤들께서는 결과 확인서 이런 거 다운로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세 보기로 다운로드를 해보셔서 상세 보기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지금 제가 27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마다 모두 다 지금 동일 문장, 의심 문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 전체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양한 논문에서 들고 와서 이렇게 표절률이 높은데 지금 본 논문에서는 관리법을 소개한다죠. 지금 이 문장은 어디서 들고 왔냐면 지금 여기 파일명과 다 나오죠. 이 학술지의 이 저자가 만든 거죠. 이 비교 문서를 보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표절률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공간 디자인 학회의 논문집이죠. 여기서 나온 요 석사 선생님이 쓰셨던 것들 다 해당 문장에 대해서 동일한 문장이면 지금 동일 문장을 봤는데 동일한 문장이면 그 동일한 문장이 어디에 있는 문헌인가를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다 했을 때는 큰 따옴표 쳐가지고 참고문헌 쓰면 되겠죠. 참고문헌을 쓰면 되겠죠. 참고문헌이 있다라고 하면 이 표절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네, 의심 문장 이런 것들 다 한번 보시면서 지금 표절률에 대해서 이 표절률이 높은 이유 이런 것들 상세 이제 했는데 제가 지금 또 가보면은 이게 보면은 비교 문서 문장 지금 제가 파란 색깔이 돼 있고 빨간색이 돼 있죠. 자 여기서 다 이 분들이 쓰셨던 논문에서 다 들고 왔다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도출한다. 요게 자체가 여기에 실린 이 논문에서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카피킬러는 해당 그 검사 문헌을 보면 검사 문헌에서 지금 제가 테스트 파일인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분들께서는 과제나 학술 논문 등을 업로드 하시고 그게 어떤 논문과 유사도가 있는가 확인하시는 게 카피킬러의 주요한 역할이죠. 여기서 보시면서 사실 카피킬러는 이렇게 검사 문서 업로드하고 아까처럼 검사 상태 시작 누르시면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표절을 볼 수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표절이 높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래서 조금 이런 게 있다 하시면 특정 문장을 썼는데 표절이 높은데 난 분명히 출처도 표기했는데 찜찜하다 싶으시면 그 해당 문헌을 좀 패러프라이징 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카피킬러라고 하는 것은 논문 유사도 검사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카피킬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매뉴얼 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쉽고 제가 사실 매뉴얼 없어도 문서 업로드와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카피킬러에 있는 다양한 도서관 이런 온라인 강의들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카피킬러 활용하는 방법은 보았고요. 오늘 했던 교육 중에서 이런 부실학회 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내용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 S2 저널로 오시면요. 네,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DGS 메이커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DGS 마커스죠. DGS 마커스라고 하는 저널을 검색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고 이 저널은 SCI급 저널인가를 봤을 때 디지스 마커스가 있고 스코프스에 현재 등재가 되었고 SCI에도 현재 등재가 되었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순위도 괜찮은데 임팩트 팩터도 높고 랭킹도 한 중간 정도 하는 저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거죠. 난 지금 저널스 마커스를 쳤는데 이 저널스 마커스에서 주의해야 될 학회지로 뜨는 거죠. 저널 오브 디지스 마커스가 떴죠. 이렇게 그리고 또 reports in disease markers 이런 것들 셀프 리스트나 비에스 리스트, 와셀앤 오밀 리스트에 뜨는 것들은 모두 다 부실 학회나 약탈적 학술지, 의심 학술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마스터 저널 리스트 보시면은 그 부분이 나오니까 앞서 제가 연구윤리의 최신 이슈라고 했던 부실 학회나 의심 학술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홍익대학교 S2 저널로 오셔가지고 내가 찾고 있는 이 저널, 내가 지금 찾은, 내가 투고하고 싶은 저널이 이 저널인데 이 저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여기 꼭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그게 저널 매니지먼트를 쳤어요. 혹시라도 그게 이런 세이프 리스트나 비즈니스 리스트에 없는가,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연구윤리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시다면 도서 홈페이지 연구학습 지원의 논문 작성 가이드 아래 표절 및 연구윤리 아래 카피킬러 지휘의 학술지 학회 정보 다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네,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카피킬러에 대한 이용 교육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